자,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오늘 또 저번에 소무이도에 이어서 무이도 가서 맨발 걷기 하려고 여기 인천공항 그 제1터미널 그 3층 7번 출구 앞에서 무이도 가는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이 1번 버스 타면은 한 25분이면 그 무이도 한화계 해수욕장에 도착해요. 여기 한화계 해수욕장 가가지고 오늘 맨발 걷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가 왔는데 지금 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도 메모리 카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탕치고 오늘 다시 가는 건데, 가만 보니까 이게 SD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프로 카메라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장 초기화하고 다시 찍는데 이번에는 안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 33분 걸렸어요. 아, 이게 차가 많아가지고 차에 막혀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날 여기 무의도로 택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무의도가 맨발 걷기 하기에는 이 저울도보다 나아요. 이게 한화계 해수욕장이 이게 해변이 이 갯벌이 모래예요. 모래, 아주 부드러운 모래라 가지고 이 맨발 걷기 하기 아주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자월도 뭐 배편도 별로 없는데 불편하게 가느니 차라리 여기 좀 버스가 막히긴 하는데 여기 무의도 한화계 해수욕장 오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여기가 그 제주도 표선 해수욕장처럼 이게 거기는 이제 물이 굉장히 얕고 넓게 펼쳐져 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갯벌이 넓어 가지고 물이 더 얕죠. 이게 거기다 갯벌이 아주 부드러운 모래라 가지고 애들 데리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가 해수욕장 입구예요. 지금 한 11시 40분 정도 됐어요. 인천공항에서 별로 버스 타고 별로 걸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예고했듯이 경험 철학에 대해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경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제가 직접 제가 만든 경험 철학을 수립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몇 달 전 얘기였죠.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막막했었는데, 이번에 그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오디세이아를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오디세이아 내용하고 그리고 저번 겨울학기에 그 또 유럽 아카데미,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그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소포클레스의 그 비극 오이디푸스, 그것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호메로스하고 그리스 비극에서
그걸 많이 활용해 가지고서 경험 철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더워요. 저쪽 왼쪽에 화장실 좀 들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배운 그 오디세이하고 그 그리스 비극 작품에서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서양 철학이라는 게 그 경험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관념에 너무 치우쳤죠. 그래가지고 실체니 존재니 진리 뭐 이런 걸 떠들면서 이런 실체나 존재론에 많이 치우쳤어요. 화장실에서 일 보고 다시 갑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날씨가 맑은 건 좋은데 지금 뭐 맨발 벗으면은 너무 모래가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갯벌에 가면은 맨발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이 너무 실체니 존재니 진리니 따지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죠. 이런 플라톤 철학이 이제 서양 철학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이 서양 철학이 이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이제. 그래서 서양 철학이 그 철학이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체제에 아부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그런 길로 잘못 들었다고 봐요. 근데 이 현실에 맞는 진짜 철학은 이런 고대 그리스의 신화하고 비극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중시하는 이 철학에서 찾아야 된다고 봐요. 요게 이제 그 영국에서 말하는 그 경험론, 그거하고는 틀려요. 사실은 이번에 이거 안 했으면은 그 데이비드 휴메의 그 인간 지성론인가? 그거를 아주 사정없이 깔려고 했는데, 뭐 그런 엉터리 철학 욕하는 것보다 진짜 철학을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수립할 경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고, 근데 이 경험 철학을 얘기하려면 먼저 그러니까 이 서양의 관념 철학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부터 알아봐야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제가 세우려는 진짜 경험 철학하고 대비가 돼 가지고서 서양 철학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고 경험 철학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양 철학에서 그 관념 철학부터 먼저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는데, 뭘로 가야 돼? 이거 전부 다 텐트를 쳐놔가지고 뭐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 관념 철학이 그 유럽에서 처음 나타난 게 이게 기원전 6세기에 그 인도 아리안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인도 아리안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에도 있었지만 인도 북부에도 있었죠. 여기에서 그 관념 철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둘이 같은 족속이다 보니까 철학도
비슷할 수밖에 없죠. 여기 이제 갯벌이 나타났는데, 갯벌이 이게 진흙이 아니에요. 겉보기 진흙 같은데 진흙이 아니라 이게 아주 부드러운 모래예요. 여기서 맨발 벗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벗었습니다. 예. 아주 이게 부드러운 모래예요. 그래가지고 이 맨발 걷기 최적이에요. 그 제주도 표선 해수욕장보다 맨발 걷기가 더 좋아요. 굳이 뭐 비행기 타고 돈 들여서 제주도 갈 필요 없이 여기 버스 타고 여기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쯤에 그 유럽이나 인도나 그 고대 아리안들에게 그 가장 그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실체였어요. 실체라는 게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실체라 그러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부터 살펴보면은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의 외부 사물들은 모두 시시각각 변해가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감각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각과 그것을 통해 지각하는 외부 사물은 불확실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게 없는 것으로 봤어요. 그 고대 아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학설 모음집이란 책을 보면은 거기에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감각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각을 불신하고, 그러나 만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즉 실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을 만한 것이고 실제하는 존재이고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감각으로 경험하는 그 사물들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이고 환상이고, 실체야말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주위에 애들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뭐 조개 잡고 조개 캐고 게 잡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고대 인도에서도 그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 붓다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도 이제 그 고대 베다나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실체를 추구했죠. 그 실체가 자아였고, 근데 이제 붓다가 나타나면서 무아서를 주장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걸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불교 외에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실체 자아를 추구했죠. 그래서 그 베다나 우파니샤드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자아는 사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생사를 거듭하면서 윤회한다고 봤죠. 브라만 계급은 노년에 이르면 이 실체, 즉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구도자의 길로 나섰다고 하죠. 그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지 비로소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무한한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봤죠. 근데 이들이 윤회를 고통스럽게 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윤회하면은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면 좋은데 이게 그럴 보장이 없다는 거죠. 여기 뭐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이거 개네, 개. 개새끼가 막 움직여, 개.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버러지로도 태어나고
여행이 재수 좋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이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면 이게 인간 대우도 못 받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를 고통스럽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인도 철학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유럽에 국한해 가지고 유럽의 뭐 고대 철학은 그리스 철학밖에 없으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타나는 관념 철학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관념 철학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오르페우스교예요. 왜 그렇게 잡냐면은 이건 제가 잡는 거죠. 이 관념 철학의 핵심이 영혼하고 내세관인데 이 영혼과 내세 개념이 처음 나타나는 게 오르페우스교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철학으로 발전해서 이게 관념 철학이 되는 건데, 이 오르페우스 교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교주인 오르페우스는 트라키아, 지금의 그 불가리아 남부하고 터키 북부 지역, 접경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여기도 그리스였죠. 그 트라키아의 왕 오이아그로스와 뮤즈 칼리오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뮤즈 신이죠, 뮤즈도. 그래서 그 기원전 6세기에 이 트라키아의 산에서 디오니소스가 나와요. 그리고 오르페우스는 그 사제라고 해요. 근데 이 시기는 너무 늦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오르페우스가 훨씬 이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인물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 이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아주 잘 연주했다 그래요.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하고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동물도 모여들고 나무와 바위까지 오르페우스의 노래와 연주에 따라 춤을 췄다고 이런 개구라를 치고 있어요. 근데 오르페우스가 그 에우리디케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어요. 그래 가지고 오르페우스가 이제 자기 아내를 하데스에서 데려오려고 하데스로 내려가요. 거기서도 이제 이 노래하고 연주를 해 가지고서 그 지옥에 가려면 스틱스 강을 건너야죠. 그 강의 사공 카론하고 그 개 케르베로스란 개하고, 개도 이제 감동시키고, 그래서 스틱스 강을 무사히 건너고 하데스에 도착해서 그 하데스의 왕 하데스하고 그 안에 페르세포네까지 감동시켜 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아내를 구해서 하데스에서 나오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부주의해 가지고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오르페우스가 좌절해 가지고 여자도 안 만나고 그 소년하고 동성애만 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격분했는지 이 디오니소스 신도들이 주로 여자들인데 그걸 마이나스라고 불러요. 이 여자들이 오르페우스를 찢어 죽여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오르페우스가 보이는데,
한 200m까지 갯벌을 걸었는데 아직도 뭐 그만큼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갯벌이 엄청 넓어요. 지금 완전 썰물 때라 가지고 지금 12시 다 됐으니까 12시가 완전히 썰물 때예요. 이제부터 이제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갯벌에서 맨발 걷기 하기 더 좋죠. 오늘이 썰물 때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이제 낮이 썰물이었는데 그래서 실망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갯벌이 뭐 맨발 걷기 좋아가지고 차라리 썰물 때 오는 게 제일 나아요. 여기서 이제 이 오르페우스의 얘기에서 이 뒤돌아보면은 아내가 사라졌듯이 이렇게 뒤돌아봐서 비극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신화나 설화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어요. 요게 저는 옛날부터 제가 신화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뭔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모아봤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장자못 전설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그 강원도 태백에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떤 노승이 시주를 하러 이 황부자 집에 와요. 근데 황부자가 이게 노랭이라 가지고 시주를 안 하고 그 스님한테 소똥을 퍼부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며느리가 보고서 너무 미안해 가지고 이제 그 새똥을 다 치워주고 시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승이 며느리한테 이 집에 운이 다하여 곧 큰 병고가 있을 테니 살려거든 날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따라와요. 근데 노승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황부자집 쪽에서 뇌성병력이 치면서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이 며느리가 놀라서 뒤를 돌아다 봐요. 그 순간 이 며느리는 돌로 굳어버리고 황부자집은 땅으로 꺼져버리고 큰 연못이 됐다는데 이게 이제 장자못이 되고 이게 이제 그 한강의 낙동강의 수원인 황지 연못이래요. 이게 그리고 또 더 오래전 얘기도 있죠. 망부석 전설이 또 그거죠. 신라시대 그 눌주왕 때 그 재상이던 박재상이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일본에 볼모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 왕의 동생을 구하러 이제 일본으로 가죠. 건너갔는데 이제 이 박재상이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제 그 치술령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매일 그 남편이 돌아오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돌이 돼 가지고 그 돌이 이제 망부석이라고 부르죠. 요런 그 기다리다가 뒤돌아보다가 돌이 된 그 설화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있죠. 이게 많지는 않고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프네 얘기가 있죠. 다프네가 이게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인데 아폴론이 이제 에로스한테 화살을 맞아 가지고 이 다프네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에로스가 다프네한테는 그 반대로 미워하는 화살을 쏴 가지고 다프네는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아폴로는 쫓아가고, 그러다가 다프네가 아폴로한테 붙잡힐 것 같으니까 자기 아버지 강해 신한테 빌어가지고 굳게 자신을 나무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프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월계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돌은 아니지만 이렇게 굳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 도망간다는 거랑 돌아본다는 거랑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돌아본다는 것은 이 과거에 집착한다는 얘기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에 미련을 둔다는 얘기고, 이거는 현재에서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랑 도망가는 거랑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많은 나라 신화나 설화에 이게 나타나는 얘기 같아요. 찾아보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엔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실체나 존재, 진리를 따지는 철학들이 이게 현실을 외면하고 그 헛된 것에 매달리는 이런 철학들이 어떤 이런 뒤돌아봐서 돌이 되는 설화가 얘기하는 철학적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